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중장년 구직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 연령은 2023년 기준으로 50.5세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2.7세인 걸 생각하면 퇴직하고 30년이 넘는 시간을 급여 없이 생활해야 한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노후 준비 계획은 어떤가요? 아니 나라에서 해주겠지. 벌써부터 몇십 년 뒤를 걱정할 필요가 있나? 죽게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학업 스트레스로 10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통계를 보면 나이대별로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가난해서 정말 밥을 먹을 돈이 없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노인 상대 빈곤율을 보면 OECD 평균의 4배고 그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미국보다도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을 벌어놓지 않으면 정말 돈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나라에서 과연 해결을 해줄까요? 지금 당장만 해도 국가 부채가 너무 많다, 위험하다 이런 말들이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돈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20년 후에 나라에서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연금으로는 해결이 될까요? 국민연금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2055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론 보험료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고갈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년 후에 우리가 받을 연금이 많지 않을 가능성은 너무나도 높은데요. 자, 여기 기사를 보시면 국민연금 80만 원을 받으려면 월 소득 100만 원 기준 월에 9만 원을 40년 납부해야 월에 74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균 소득인 27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에 보험료 24만 3천 원을 30년 납부해야만 8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524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47만 1,600원을 20년 납부를 해야만 8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으로 과연 생활이 가능할까요? 자, 40년, 30년은 너무 머니까 20년 기준으로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평균 소득인 194만 원을 기준으로 매달 17만 4,600원을 납입했을 경우에 20년을 납입하면 46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매달 29만 3,400원을 납입했을 때는 60만 원, 47만 1,600원을 납입했을 때는 약 8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이 돈을 수령하는 게 20년 후부터라는 거죠. 물가가 매년 상승하는 걸 감안을 한다면 20년 전의 물가를 기준으로 다음 20년 후의 물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결국 46만 8,200원을 수령했을 때의 실제 가치는 29만 4,500원이라는 거고 60만 1,970원의 실제 가치는 37만 8,640원, 80만 2,560원의 실제 가치는 50만 4,810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매달 30만 원 정도를 부부가 모두 납입한다 하더라도 월 수령액이 실질적으로는 7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부부가 과연 월에 70만 원, 심지어 세금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까지 계산을 하면 더 작은 금액으로 살아야 할 텐데 과연 이 돈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 하루라도 빨리 노후 걱정 없을 정도의 돈을 벌어둬야 하는 거예요. 자, 연금으로 안 되면 가치 투자랑 장기 투자로 노후 대비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무조건이라는 말은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복리로 불리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 라는 생각도 틀린 말이라는 거죠. 왜 그런지는 제가 이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와 노후 대비는 연금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단순히 죽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라고 말은 했지만 물론 단순히 먹고 사는 걱정만 하면서 사는 인생보다는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좋은 집에서 사는 인생이 훨씬 더 좋죠. 물론 그만큼 돈도 많이 들겠지만 여러분이 지금부터 다음 영상을 보시면서 계획을 잘 세우시고 실천하시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한 편에 담기에는 너무 길 것 같아서 여러 편으로 나눠서 올릴 텐데 결국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가장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계획입니다. 내가 얼마나 벌어야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니까 그냥 남들이 좋다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고 하루에 무조건 10% 수익, 월에 1,000만 원 보장 이런 말에 휘둘려서 손실만 더 보고 더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물론 계획법에 대해서만 요약하면 짧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영상을 몇 편에 나눠서 길게 말하는 이유는 이해하는 상태에서 계획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원하는 삶이 다른데 모든 사람한테 무조건 이거 사라, 장투만 해라 이런 식의 조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여러 정보와 옵션들을 보시고 여러분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설계하시는 게 가장 성공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왕 영상을 보실 거면 대충 보시기보다는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해야 더 좋을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계획을 짜셔야 합니다. 쿠팡으로 물건 하나 살 때도 한참을 고민하면서 미래 계획은 대충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부자가 되려면 당연히 반대로 살아야겠죠? 100원, 200원 비교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미래에 집중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미래라는 게 워낙 불확실하고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파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최대한 쉽게 계획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빨리 다음 영상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 가치투자와 장기투자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가치투자, 장기투자만으로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연수익률이 10%인 ETF에 매달 100만원씩 적립식 투자를 하면 10억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매달 100만원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모은다면 23년 뒤에 원금 10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매달 300만원을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 어떨까요? 한 번도 출금하지 않고 매달 3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해도 14년 뒤에나 10억을 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건 매년 10%가 꾸준히 수익이 난다는 가정을 한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그 긴 시간 동안 엄청나게 오르고 내리는 주가를 보면서 견뎌내야 하고 본전에서 팔고 싶은 마음도 이겨내야 하죠. 이런 시련도 모두 이겨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자가 된 걸까요? 10억 원의 수익을 내면 금투세로 최소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7억 8천만 원이 되겠죠? 매년 250만 원만큼 절세를 한다고 해도 매달 100만 원 적립식 투자는 8억 3,750만 원, 300만 원 적립식 투자는 8억 1,5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년, 20년 전의 물가와 지금의 물가가 다르듯이 미래의 물가도 당연히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겠죠. 단순하게 23년 전의 물가와 비교를 해보면 100만 원을 적립식으로 투자를 23년 동안 했을 때 남는 돈은 4억 7,821만 2,500원입니다. 300만 원을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6억 1,451만 원이 남습니다. 10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은다 하더라도 아파트 한 채를 사기도 힘든 돈인 거죠. 이쯤 되면 이상하다? 워렌 버핏은 장기투자, 가치투자로 부자가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처럼 복리를 극대화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간이 길어야 합니다. 두 번째, 수익률이 높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초기 자금이 많아야 합니다. 결국 복리의 변수는 기간, 수익률, 초기 자금 이 세 개가 전부인데요. 만약 투자 기간이 짧다면 수익률이 높고 초기 자금이 많아야겠죠? 수익률이 낮다면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하거나 초기 자금이 많아야 하고요. 만약에 초기 자금이 모자라다면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하거나 수익률이 높아야 합니다. 물론 세 조건이 모두 만족할수록 더 좋겠죠? 워렌 버핏의 수익률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30대인 1965년부터 지금까지 약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투자를 했고 연평균 수익률은 20% 전후를 보였다고 나오는데요. 이 수익률은 같은 기간 동안의 S&P 500 지수 상승률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 서한을 보면 23년까지의 평균 수익률은 19.8%이고 누적 수익률은 438만 4,748%로 나옵니다. 만원만 투자해도 거의 4억 3,850만 원을 벌었다는 거죠.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은 연평균 10.2%의 수익률을 보였고 누적 수익률은 31,223%였으니까 만원을 투자했다면 300만 원이 됐는데 이것도 엄청난 수익이긴 하지만 워렌 버핏의 수익률과 비교하면 조금 초라한 수준처럼 보이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와 숫자만 보고 장기 투자, 가치 투자가 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초기 투자금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워렌 버핏 수익률 이야기에서 투자 기간의 시작점이던 1965년, 즉 30대 중반의 워렌 버핏은 이미 지금 가치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진 백만장자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버핏은 이미 30대에 이뤘다는 거죠. 버핏은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었던 호만 버핏의 장남으로 소위 금수저였습니다. 11살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고 15살에는 농지 4만 9천 평을 사고 17살에는 핀볼 머신 대여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미 10대 후반부터 웬만한 직장인보다 수입이 높은 사람이었고 20대에는 가치 투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 밑에서 투자를 배운 후에 버핏 어소시에이트라는 투자 조합을 설립을 합니다.
버핏을 백만장자로 만든 게 바로 이 투자조합인데요. 이 투자조합은 투자금을 받아서 수익을 내면 연 6%를 초과한 수익의 25%를 매년 버핏이 가져갔습니다. 지금의 펀드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운용 보수도 없이 1년에 6%보다 수익이 높을 때만 돈을 받기로 했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버핏 어소시에이트는 처음 10만 5천 달러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투자를 받고 본인은 100달러만 투자를 했습니다. 첫 투자금이 100달러인지 10만 달러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투자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면서 투자금이 워낙 커졌기 때문인데요. 투자조합을 해산하기 1년 전인 1968년에는 운용자금이 당시 1억 달러가 넘었고 이 중에서 버핏의 자금은 2,500만 달러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보수로 받은 돈들을 계속해서 재투자를 한 결과인데요. 마지막으로 투자조합을 해산할 때의 평균 수익률은 29.5%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68년에 버핏의 재산이 2,500만 달러가 되었다는 점인데요. 지금 가치로 2,50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버핏이 29.5%라는 수익률로 투자조합 대신 자신의 전 재산인 10만 달러만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버핏의 재산은 220만 달러가 되었을 겁니다. 물론 이것도 엄청나게 많긴 하지만 2,500만 달러랑 비교를 한다면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인 거죠. 2,500만 달러를 만들려면 버핏은 10년을 더 투자해야 됩니다. 심지어 29.5%라는 높은 수익률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요. 결국 버핏은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을 통해서 본인의 시드머니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굴릴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나면 그래서 결론이 뭐냐? 버핏은 50년 넘게 투자를 했고 수익률도 엄청 높았고 원래 부잣집에다가 투자조합으로 초기 자금도 많아서 성공을 한 거고 결국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노력만 한다면 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단 계획을 제대로 짠 다음 투자하는 사람과 아무 계획 없이 투자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서론이 좀 길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은 틀렸다는 것을 알아야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요. 결국 결론은 사람들이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장기 투자 방식으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를 하려면 초기 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초기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부터 매달 100만 원씩 장기 투자만 해서는 절대 큰 돈을 모을 수가 없다는 게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초기 자본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럼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장기 투자를 하려면 대체 얼마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초기 자금은 또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본인의 소득이나 원하는 인생과 같은 여러 상황에 맞춰서 목표 금액과 장기 투자를 위한 초기 자금액을 얼마로 할지 알아보고 그 후에 정한 금액에 맞춰서 투자 계획과 포트폴리오를 짜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목표 금액에 맞춰서 투자 계획을 세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투자하는 방법부터 알려주면 안 되냐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요. 솔직히 저도 그런 영상만 올리는 게 조회수도 더 잘 나오는 것도 알고 영상 만들기도 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엑셀 파일이랑 수식까지 직접 만들고 세금이나 법 같은 것도 한참 동안 뒤져가면서 엑셀을 수정을 하고 대본 또 몇 번씩 고치고 영상 또 몇 번씩 다시 찍고 또 수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방법들에 대한 영상을 올려봤자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아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하다가 많이 잃어봤기 때문에 아무리 괜찮은 기법이나 전략이 있어도 100명 중에 최소 90명은 실패할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렇게 가성비도 안 나오는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울트라 러닝이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스콧 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도 아니고 캐나다의 중위권 대학을 다니다가 4년이 걸리는 MIT의 컴퓨터 과학 학부 과정을 온라인으로 1년 만에 통과해서 엄청나게 유명해진 사람이거든요. 온라인 수업이긴 하지만 MIT의 오픈 코스 같은 경우는 실제 MIT의 수업 수준이나 시험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MIT의 천재들도 4년이 걸리는 과정을 이 작가는 단 1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울트라 러닝은 그 과정이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작가가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게 바로 계획이에요.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계획을 세우고 나서 미친 듯이 공부해라 라는 건데 미친 듯이 공부한 기간이 1년이라고 하면 계획을 짜는데 3개월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획이 부실하면 미친 듯이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만약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걸 배우는 게 정말로 좋은 걸까? 이걸 하는 게 맞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당연히 미친듯이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완벽한 계획을 세워놔야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달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게 솔직히 지겹고 귀찮고 무엇보다 머리 아픈 일인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지 않고 투자하면 어차피 운이 엄청나게 좋거나 0.01%의 재능이 아닌 이상 손실을 볼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부터 계속해서 계획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목표 금액이랑 기간을 정하는 데만 해도 한참이 걸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계획을 대충 세우게 되면 조금만 계획이 틀어져도 금방 포기하게 되는 건 솔직히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획에 맞는 투자만 하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계획을 세워두면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계획을 바꿔야 할 때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도 엑셀을 통해서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지난 시간에 계산한 목표 금액과 기간을 넣고 현재 투자금과 월 추가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 나온 숫자를 이렇게 미리 입력을 해뒀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는 연도로 계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월로 바꿔뒀습니다. 그냥 연도로 계산을 하실 거면 12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추가로 대출금이랑 현재 대출 이자를 적으시면 되는데요. 굳이 이렇게 대출을 적는 이유는 결국 대출은 갚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갚지 못한 대출도 당연히 계산에 넣는 게 맞겠죠. 그럼 숫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투자금과 대출금을 적어보면 제가 현재 현금으로 3천만 원이 있지만 추가로 5천만 원을 연 5%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 투자금이 이렇게 8천만 원이 되고 대출금은 5천만 원, 대출이자는 이렇게 5%가 되겠죠. 그리고 일단 월 추가 금액은 이렇게 0원으로 해두겠습니다. 결국 어차피 목표 수익률을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익률만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만약 여기서 이 연 목표 수익률이 12%를 안 넘으면 굳이 단타나 주식으로 스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S&P 500 ETF에 투자를 하셔서 배당 수익까지 계속 재투자를 하시면 웬만하면 목표 금액을 달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나중에 나올 ETF 영상만 보셔도 되고요. 물론 이 투자 기간을 줄여서 조금이라도 빨리 목표 금액을 벌고 싶으시다면 단타와 주식을 병행하는 게 좋겠지만 이런 방법들 자체가 그만큼 리스크가 높아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목표 금액을 목표 기간 안에 버는 것이 목적이고 저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100만 원으로 10억 만드는 법, 100억 만드는 법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내는 방법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표 수익률이 12%가 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봐야겠죠?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12%가 넘을 텐데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부자가 되기가 그렇게 쉬웠으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필요도 없겠죠. 12%가 넘으시는 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 엑셀에서 보이는 이 계획표를 만들어 볼 텐데요. 계획표 아래 부분을 보시면 크게 6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제일 첫 번째 부분은 초기 투자 계획입니다. 보시면 목표 수익률이 좀 말도 안 되게 높죠. 수익률에 대한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큰 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레버리지와 저평가 소형주를 활용을 해서 높은 수익률을 노리는 방법이고요. 다음으로 이 두 번째 부분은 초기 투자 결과와 남은 기간 동안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중간 점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 번째 부분은 중기 투자 계획입니다. 초기 투자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리밸런싱해서 저평가 소형주와 중대형 우량주에 투자를 하는 전략이고요. 그 다음으로 네 번째 부분은 마찬가지로 중기 투자에 대한 중간 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섯 번째 부분은 마지막 배당 ETF 투자 전까지 해야 할 투자인데요. 이때는 중대형 우량주와 ETF만 보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계 금액과 대출 이자를 반영한 최종 목표 금액을 비교를 해서 합계가 목표 금액을 넘기면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여러분이 적어야 할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얼마를 투자해야 할지 비율을 정하고 기간만 정하면 사실 끝이에요. 제가 이렇게 투자를 단계별로 나누어 놓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투자 초기에 수익률을 압도적으로 높이고 그 이후부터는 수익률을 조금씩 낮추는 게 성공 확률을 훨씬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흔히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를 하고 투자를 인생에 비유를 하죠. 결국 투자도 하나의 마라톤과 비슷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투자와 마라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라톤은 달리다가 넘어지면 그냥 일어나서 다시 달리면 되지만 투자는 넘어지면 뒤로 돌아갔다가 다시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심한 경우 출발선 뒤로 갔다가 다시 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률은 리스크와 비례합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그만큼 리스크가 높은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높은 수익률과 리스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되면 초반에 계속해서 성공을 하더라도 결국 한 번이라도 크게 넘어질 경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입니다. 이때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전까지 레버리지를 30배 수준까지 올리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였습니다. 몇 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한 번의 폭락 때문에 상당수가 파산하거나 흡수합병 되었는데요. 살아남은 회사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손실을 회복하긴 했지만 이건 미국 정부와 연준에서 엄청나게 자금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구제책이 없었더라면 대부분 파산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가능성이 높은 투자는 되도록 초반부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같은 신체 조건과 능력을 가진 사람 2명 중에서 100m를 달리다가 다시 출발선에서 뛰는 사람이랑 30km를 뛰었다가 다시 출발선에서 뛰어야 하는 사람 중에 누가 결승에 먼저 도착할지를 물어보면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 투자라는 마라톤은 넘어지면 돌아갈 뿐만 아니라 결승에 가까워질수록 짐이 많아집니다. 투자금이 많아질수록 소형주의 투자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왜냐면 소형주는 나중에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할 때 조금이라도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비교적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초반부에 배치를 하고 시간이 갈수록 리스크를 낮추면서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높은 종목으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투자를 3단계로 나눴는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래 계획표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번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목표 금액과 투자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계획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무슨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실패하기가 십상이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단순하게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시계 투자의 결말은 대부분 배드엔딩입니다. 큰 손실로 이어지거나 평생 돈만 벌다가 여행 또 가볼걸,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낼걸 하면서 후회로 눈을 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년 안에 10억을 모을 것인지 20년 안에 30억을 모을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5년 안에 10억을 모을 것인지를 정하는 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 금액과 기간에 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목표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건 사람마다 원하는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천차만별이겠죠. 하지만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먼저 대략적인 설명을 드린 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엑셀을 통해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엑셀 파일은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요청을 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영상 중간중간에 비밀번호를 적어뒀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먼저 기간부터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정년 퇴직 시점 아니면 일을 그만하고 싶은 날까지로 정하면 되는데요. 이제 핵심은 목표 금액인데 이 목표 금액은 일을 그만두는 시점에 1년 동안 사용할 금액에서 연금과 같은 수익을 제외한 금액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낼 수 있는 돈이면 됩니다.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부동산, 은행이자, 주식 배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주식 배당 방법을 사용할 건데요. 제가 왜 이 방법을 선택했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부동산으로 매년 현금 흐름을 창출하려면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구매해서 월세를 받아야겠죠. 하지만 이건 세입자를 구하고 그때마다 복비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도 해줘야 하죠. 그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없을 때는 관리비 때문에 오히려 적자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처럼 성장률이 정체되게 되면 부동산은 감가상각 되어버리는 자산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경제 성장률을 보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예전과 같은 좋은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은행이자의 경우 이자율이 너무 낮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렇게 예금 상품 금리 비교를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높은 이자 상품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금리 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최고 8%라는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최고 한도가 별로 높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상품이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금리의 상품을 볼까요? 자, 이렇게 상품을 보면 이 상품 같은 경우도 3개월만 우대금리를 제공을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2.8% 수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은행에서 가장 높은 이자 상품을 봐도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겨우 본전만 면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목표 금액도 많이 높아질 뿐더러 너무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율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원금이 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목표 금액을 은행 이자에 맞추게 되면 처음 몇 년간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10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를 계속해서 생활비로 쓰다 보면 원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올라가겠죠. 그럼 사실상 생활비가 줄어든 셈이 되니까 이 생활비를 줄이던가 원금에서 돈을 빼서 쓰는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요. 심지어 원금에서 돈을 빼게 되면 나중에 받는 이자는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결국 노후 대비에는 좋은 투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식 배당은 어떨까요? 주식도 한두 개의 배당주만 가지고 있게 되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 개의 주식을 사서 리스크를 낮추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할까요? 사실 굳이 여러분이 하나하나 살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서 구성을 해주는 ETF를 사는 게 좋은데요. 그럼 어떤 ETF를 사야 할까요? 이 대답을 드리기 전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자본주의가 망하기 전까지 미국이 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 미국이라는 국가가 보증해주는 미국 국채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생각을 한다면 현재 4%에서 5% 수준인 국채의 수익률은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이 수익률마저도 금리가 내려가면 더 내려가게 되겠죠.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지만 채권 투자만으로 자산을 유지한다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은행 예금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 주가 지수는 어떨까요? 미국 주가 지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S&P 500은 지금까지 연평균 10%가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도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500개의 기업을 모아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안전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이 미리 작성해 놓은 유서를 보면 가족들에게 나중에 유산을 받게 되면 S&P 500 ETF에 90%를 투자하고 10%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라고 말했는데요. 그럼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아쉽지만 이 방법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좋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당률이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만약 생활비로 3천만 원이 필요하고 이걸 다 배당으로만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배당 수익률이 1.5%인 S&P 500 ETF로 포트폴리오를 채우려면 20억이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목표 금액이 너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S&P 500 ETF인 스파이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가 높긴 하지만 그 대신에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 ETF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이 ETF는 현재 10년 동안 연평균 3.3%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면서도 배당을 제외한 수익률 또한 12.3%로 굉장히 높은 ETF입니다.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라 함은 대부분 건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방어력이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최근 수익률이 높아서 변동성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기준으로 잡는 것은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스파이가 배당 수익률이 낮은 만큼 수익률이 더 높다 하더라도 전문 투자가가 아닌 이상은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 ETF를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고요? 배당은 바로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 돈만 쓰면 되지만 똑같은 금액으로 스파이를 사게 되면 결국 배당이 모자라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팔아야 하거든요. 장기 투자에서 가장 피해야 하는 게 거래수를 늘리는 겁니다. 사람이 거래를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쌀 때 살 걸, 조금이라도 비쌀 때 팔 걸 이라는 후회가 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거래가 더 많아지면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으면서 걱정 없는 삶,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벌고 나서도 매매를 자주 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배당금으로 생활을 하고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만 원금을 파는 게 좋다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고배당 ETF를 추천드린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익률이 높다는 점인데요. 이게 국내 주식에서 고배당주를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고배당 주식들은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원금을 계속해서 늘리지 않으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재산이 사실상 감소하게 됩니다. 이 ETF는 배당률 자체는 엄청나게 높진 않지만 배당 수익을 제외한 성장률 또한 높기 때문에 배당으로 받은 돈을 모두 쓴다 하더라도 어차피 원금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이 속도가 물가 상승률보다 높기 때문에 배당금을 모두 쓴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더 부자가 되고 배당금도 더 많이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놀면서 돈을 써도 돈이 벌린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결국은 주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시가 급락을 하게 되면 고점 대비 최대 50%까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수도 감안을 해서 최종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도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영상을 보시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미국 ETF 위주로 말한다고 해서 국내 주식을 사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국내 주식
주식도 반드시 넣을 거고 어떤 주식을 고르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것도 프로젝트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코스피는 박스권을 만드는 기간이 너무 길고 증시 상승률이 미국보다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으로는 단기 투자나 중장기 관점에서의 투자를 할 거고 여기서 확보한 수익을 조금씩 안정적인 고배당 ETF로 옮기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목표 금액 설정과 기간을 설정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이 엑셀을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쳐진 부분들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기간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현재 시기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2024년이니까 2024년을 적고 그 다음으로 내가 은퇴를 하고 싶은 시기나 아니면 내가 은퇴를 할 것 같은 시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정도 일을 한 뒤에 은퇴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일단 여기엔 2039년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목표 기간이 15년으로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은퇴 후 예상 연간 소비액을 찾아볼 텐데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은퇴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1년에 얼마 정도를 쓰는지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부 기준으로 한 1년에 5천만 원 정도 쓰면은 엄청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5천만 원으로 한번 적어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총 연금액과 연금 제외 소득을 적어볼 텐데요. 자, 방금 전에 엑셀에서 보셨던 총 연금액은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요. 연금 수령액이란 공적 연금 소득과 사적 연금 소득을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적 연금 소득이란 이렇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의미하고요. 사적 연금 소득은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 계좌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들을 모두 더한 다음에 과세 제외 금액과 비과세 금액을 빼면 되는데요. 이 비과세 금액과 과세 제외 금액은 화면에 보이는 이런 연금 소득을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에 속한 것들이 있으면 빼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이렇게 엑셀로 돌아와서 총 연금액을 입력을 해보면 저는 1,000만 원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1,000만 원을 적고 그 다음으로 연금제외 소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부업이나 임대소득 등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은퇴 후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영원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요. 소득공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영원으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금 소득 공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는 소득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공제되는 부분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연금 소득 공제가 뭐냐면 총 연금액에 따른 이렇게 소득 공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 엑셀에다가 수식으로 작성을 해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따로 입력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총 연금액을 적어주시기만 하면 자동으로 연금 소득으로 얼마가 공제가 되는지 적혀져 나올 겁니다. 연금 소득 공제뿐만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수식으로 해놨으니까 혹시나 나중에 이 수치가 변한다면 제가 또 수식을 또 변경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파란색 부분만 잘 입력을 하시면 다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적으면 이제 거의 다 대부분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 예상 연간 소비액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을 지금 쓰고 싶다고 해서 15년 뒤에 5천만 원이 지금의 5천만 원의 값어치와 같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내가 희망을 은퇴하는 시기에 이 5천만 원의 값어치가 그 당시에는 또 얼마가 될 것인지 계산을 한 게 바로 예상 연간 소비액이고요. 내가 지금 기준으로 5천만 원을 생각한다면 2039년에는 6,700만 원 정도를 벌어야 한 5천만 원의 값어치를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필요 배당 소득을 보면 예상 연간 소비액에서 총 연금액을 뺀 건데 단순하게 뺄셈만 수치고요. 이 금액이 결국 그 2039년 은퇴 시기를 기준으로 배당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결국 저는 5,700만 원을 이 배당 소득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배당 소득이 끝이냐? 아닙니다. 이 배당 소득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로 15%를 떼고 받기 때문에 그 빠진 15%만큼을 다시 더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한 수치가 바로 6,740만 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내야 될 이제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 6,740만 원에서 배당 소득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종합소득세로 이제 포함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천만 원을 뺀 이 4,700만 원이 배당 과세 표준으로 잡히게 되고 결국 이 연금 소득 금액과 배당 과세 표준을 합친 금액이 바로 총 과세 표준이 됩니다. 결국 이 5,19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세율 같은 경우도 종합소득세가 여러분들의 그 수익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바뀌고 또 누진공제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다 수식으로 만들어 뒀으니까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고요. 결국은 이렇게 한 67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당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배당소득에서 2천만 원을 뺀 금액이 종합소득세로 잡힌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이 나머지 부분인 4,740만 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15%가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4,740만 원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된 금액이 더 많게 되면 사실상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은 받지 않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금소득금액과 연금재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부분만 종합소득세로 계산을 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 450만 원에 대해서 6%의 세율만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27만 원이 적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최종 필요 배당 소득은 여기서 27만 원을 더한 6,767만 원이 되겠죠. 만약에 연금이나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배당금으로만 계산을 하게 되면 8,400만 원을 기준으로 8,400만 원이 넘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 연금액을 0원으로 하고 은퇴 후 소비액을 한 5,350만 원으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총 배당으로 받는 수익이 8,471만 원이 잡히게 되고, 이렇게 8,400만 원이 넘을 때부터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되고, 나머지 이 이하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5천만 원을 적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없는 걸로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제 배당률만 알아보면 전체적으로 계산이 다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배당률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이 5개의 종목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고배당주 ETF인데요. 자, 결국 요약하면 우리는 이 iShares와 이 휴합을 적당히 조합을 해서 포트를 구성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iShares의 배당률인 3.7%와 휴합의 배당률인 3.3%를 대략 더해서 나누면 한 3.5%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배당률을 3.5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당률을 3.5%를 입력을 하게 되면 총 목표 금액이 결국은 한 19억 정도로 나오네요. 제가 15년 동안 19억을 벌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19억이란 돈을 제가 어떻게 벌어야 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부터 또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지금은 초기 투자금과 매월 적립식으로 얼마를 투자했을 때 또 어떻게 수익률을 내야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만약에 초기 투자금이 한 3천만 원이 있다고 치고 3천만 원 적고, 그리고 매월 추가적으로 100만 원 정도 적어 보겠습니다. 매월 한 10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치면, 그럼 목표 수익률이 23%가 나옵니다. 1년에 23%를 벌어야 된다는 뜻이고, 월에는 1.75%를 벌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S&P나 뭐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에서 10% 초반대인데, 이 수치조차도 지금 장이 엄청나게 좋은 최고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5년 동안 23%의 수익률을 꾸준히 낸다는 건 사실상 좀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특별한 전략을 사용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이 매월 추가되는 금액을 100만 원이 아니라 0원으로 했을 때 보시면 목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방금 전에 이 100만 원일 때는 23%, 0원일 때는 31%, 32%로 거의 한 8% 차이가 납니다. 15년 기준 복리로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 이 3천만 원을 1억으로 올리게 돼버리면 이 목표 수익률이 21%로 나오게 되고, 여기서 만약에 이걸 100만 원으로 올리면 17%로 아까 전과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초기 투자금을 초반에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가 이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략에 대한 설명은 다음 강부터 제대로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뭐 아직 초기 투자금도 그렇게 많이 없고 매월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서 맞춤형으로 전략을 만들었으니까 초기 투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목표 금액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엑셀 파일을 한번 받아보신 후에 내가 얼마를 쓰고 싶고, 또 그러려면 얼마를 벌어야 하고, 그리고 내 초기 투자금이 얼마인데 또 얼마를 넣었을 때 몇 퍼센트를 벌어야 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서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고 기간을 3개로 나눠서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엑셀을 통해서 계획표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 부분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 일시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입력을 할 건데 사실 안 적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초기 투자금과 투자 기간을 정할 텐데, 일단 크게 두 종류의 투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물의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고, 아래는 저평가된 소형주를 찾아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레버리지 투자나 저평가 소형주 투자에 대한 설명은 바로 다음 영상인 5편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을 보면 30년 기준으로 연평균 13.72%, 10년 기준으로는 18.55%의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이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10%라고 잡고 매수 포지션만 유지했더라면 현재 나스닥 선물의 경우 레버리지가 20배 정도 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200%가 되게 됩니다. 물론 그만큼 리스크가 크긴 하죠. 하지만 투자를 할 때 리스크가 아예 없을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리스크 대비 리턴이 얼마인가 하는 점입니다. 승률이 50대 50인 홀짝과 같은 게임에서는 레버리지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승률이 높을수록 레버리지의 효과는 극대화되는데요.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면 1%의 수익이 10%의 수익이 됩니다. 그런데 나스닥 지수나 S&P 지수 선물은 연평균 성장률이 곧 승률입니다. 장투로 미국 지수 ETF를 추천을 하면서 선물 거래는 반반 싸움이다. 제로섬 게임이라서 안 된다. 이건 원리를 제대로 모르면서 남들이 하는 말만 듣고 그대로 반박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런 오해에 대한 부분이나 투자를 하는 디테일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다루도록 하고, 결론은 결국 미국 지수가 오른다고 가정을 한다면 투자 초반부에는 레버리지를 쓰는 게 확률적으로 이득이라는 겁니다. 물론 중반부부터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레버리지를 쓰지 않거나 비율을 확 줄일 건데요. 결국 초기 투자의 요점은 어떻게든 빠르게 투자금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놓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투자금을 적어볼 텐데요. 먼저 레버리지 투자의 자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적으시고 최종 금액이 1억을 넘지 않게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3천만 원을 적고 3천만 원으로는 최대 13개월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저는 일단 12개월로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현재 투자금인 8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나오게 되고요. 이 5천만 원을 저평가 소형주에 투자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저는 월 추가 금액은 없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0원으로 해두면 이제 이렇게 1차 중간 계산인 결과를 보게 되면 최종 금액의 합계가 총 1억 5,500만 원이 나오고요. 나머지 남은 투자 기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목표 수익률은 20%에서 25%가 돼야 합니다. 만약에 25%가 넘으면 레버리지의 투자금을 늘리거나 투자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레버리지의 최종 금액이 1억을 넘겨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위험하지만 목표 금액을 위해서는 리스크는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해야 되고요. 반대로 20% 이하가 나오게 되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레버리지의 투자금을 줄이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레버리지의 투자금을 2천만 원으로 줄여서 어느 정도 수치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21.21%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기 투자로 넘어가서 투자금을 대략적으로 얼마씩 투자할지와 기간을 다시 정하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저평가된 소형주와 중대형 우량주를 사면 됩니다. 사실상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기 투자에서도 레버리지나 ETF를 사도 되지만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엑셀에서는 빼놓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투자 금액과 투자 기간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로 이 전체 투자 금액의 절반 정도인 6,900만 원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반씩 투자를 하고 나면 이제 나머지 투자 기간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 전체 투자 기간 중에서 한 10년, 그러니까 120개월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2차 중간 계산에서 총 수익금과 그리고 남은 투자 기간 그리고 목표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목표 수익률은 12에서 20%가 돼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이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좀 더 높여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투자 기간을 다시 줄이거나 저평가 소형주에 있는 금액을 줄이면 되는데 일단은 이 투자 기간을 줄여서 리스크를 좀 더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100개월로 줄여놓으면 이제 남은 개월 수는 68개월 정도가 남았고 거의 한 5년 반 정도가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나온 이 2차 중간 계산에서 나온 총 투자금을 얼마의 비율로 투자를 해야 할지 정하면 끝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서 한 3억 정도를 먼저 일단 1차적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억을 적고 나면 합계 금액과 목표 금액이 거의 비슷하죠. 합계 금액이 아주 조금 더 높은 이상적인 금액이 나왔습니다. 결국 저의 투자 계획표는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물론 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투자나 인생에서 변수는 워낙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의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나면 다음 스텝은 확실하게 쉬워집니다. 엑셀에 숫자를 몇 번 넣어보는 거 솔직히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파일 받으셔서 꼭 입력해 보시길 바라고, 그럼 저는 다음 단기 투자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단기 투자 전략 중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는 복리보다도 더 중요한 투자 수단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복리로만 투자를 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대 목표 금액을 벌 수가 없습니다. 워렌 버핏도 워렌 버핏 투자 조합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레버리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손실 보장도 100% 해줬고 매년 6% 수익까지는 수수료도 받지 않았는데요. 사실상 펀드라는 개념보다도 6%의 이자율을 가진 대출과 똑같은 리스크를 안고 레버리지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만약 투자조합이 없었다면 버핏의 재산은 투자조합을 해산했을 때를 기준으로 10분의 1밖에 되지가 않았고 지금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나라와 기업들이 모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을 지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낸다 하더라도 갚아야 할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내면 그게 더 이득이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거죠. 대출금으로 투자를 하고 집을 사는 것도
모두 레버리지 투자의 한 종류입니다. 레버리지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자 비용이나 다른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레버리지 투자의 수익률이 더 높다면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투자하는 게 수학적으로 이득입니다. 한 부자가 어떤 조작도 하지 않고 확률이 똑같은 주사위 게임을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게임은 짝수가 나오면 여러분이 베팅한 돈의 30%를 추가로 주고 홀수가 나오면 10%를 가져간다고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게임을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는 기대 수익과 수익률을 계산해 본 다음 수익률이 플러스면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요. 이 주사위 게임의 기대 수익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수익이 날 확률과 수익금을 곱해주고 손실이 날 확률과 손실금을 곱해준 다음 이것들을 더하면 되는데요. 짝수가 나올 확률과 홀수가 나올 확률은 모두 50%로 같기 때문에 이 주사위 게임에 100원을 배팅했을 때의 기대 수익은 10원이고 이 주사위 게임의 수익률은 10%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10%인 엄청 좋은 투자 상품이지만 딱 한 번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일상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되도록 많이 투자하는 게 옳은 판단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투자하는 게 좋다는 건데요. 만약 대출을 통해서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을 한다면 기대 수익률을 100%까지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레버리지는 수익률이 높은 투자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를 할 건데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은 방식의 투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략의 기본적인 개념은 미국 지수인 나스닥 100이나 S&P 500 종목을 매수 포지션으로 거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률의 극대화를 위해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 트레이딩 방식과 달리 투자 방식을 사용할 건데요. 이 전략은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금방 적용이 가능할 만큼 엄청나게 쉬운 방법입니다. 데이 트레이딩으로 인한 수수료와 여러 부가적인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리스크 대비 상당히 높은 확률로 200%의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입니다. 투자 자체가 처음이다. 선물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선물 거래에 대한 개념이나 용어, 거래 방법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책을 만들었으니까 댓글에 있는 링크로 요청을 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200%라는 수익률이 정말 말이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먼저 이 수익률이 실제로 가능한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나스닥 100 선물의 2시간봉 차트인데요. 화면에 빼곡하게 보이는 이 화살표는 작년인 2023년 6월 1일부터 올해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매일 나스닥 지수를 매수로 진입해서 당일 청산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언제 진입했고 언제 청산했는지가 나와 있죠. 보시면 이 전략은 특별한 기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일목균형표나 볼린저 밴드, 이평선과 같은 지표는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정말 단순하게 매일 같은 시간에 진입을 해서 익절과 손절만 고정을 해둔 건데요.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말 쉬운 전략의 수익은 얼마일까요? 수익을 보면 1년 동안 거의 5만 달러의 수익이 났습니다. 한국 돈으로 거의 7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는 뜻이죠. 좀 더 보면 총 268번의 거래를 했고 승률은 40%로 나옵니다. 한 번 거래했을 때 평균적으로 185달러의 수익이 나왔네요. 그리고 최근 기준이 아니라 작년 한 해 동안으로 기간을 바꾸면 이렇게 거의 6만 달러의 수익이 났습니다. 돌아와서 계좌를 보면 이렇게 계좌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거래 내역을 보면 이렇게 매일 같은 시간에 진입을 해서 수익이 날 때는 1,800달러, 손실이 날 때는 900달러 정도가 난 게 보이실 거예요. 수익금과 손실금이 거의 일정하죠. 엘리어트 파동이 어떨 때 매도를 하고 일목 구름대에서 매도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똑같은 익절, 손절 기준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익절과 손절은 얼마로 정하느냐? 익절은 지수의 0.5%, 손절은 익절의 50%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익절을 손절보다 길게 잡아야 한다는 건 유명하면서도 당연한 원칙입니다. 익절을 짧게 설정하게 되면 몇 번씩 수익 날 때는 좋겠지만 연속해서 손절을 당하게 되는 순간부터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지금 이 전략에서도 만약 익절과 손절을 거꾸로 바꾸게 되게 되면 자, 수익금이 20%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익절은 반드시 손절보다 길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익절 기준을 보겠습니다. 익절 기준은 왜 하필 지수의 0.5%일까요? 익절은 되도록 길게 잡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익절 기준보다 익절을 더 길게 설정을 하게 되면 수익금도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략의 핵심은 데이 트레이딩입니다. 즉 매일 사고 팔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이유는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나스닥 100 선물의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날짜랑 종가, 시가,
등등이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고가에서 시가를 뺀 변동률을 계산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왜 변동률을 종가가 아니라 고가에서 시가를 뺀 수치로 계산을 했냐면 우리의 전략은 매일 사고 파는 데이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가격이 고가까지만 올라가주면 파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가를 찍고 갑자기 확 빠져서 시가까지 내려왔다고 해도 목표가까지만 올라줬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수익을 낸 상황이라 괜찮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년부터 올해 중순까지 3년 반의 변동성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1% 이상 변동성을 보인 날은 평균 80%로 나왔고 0.5% 이상의 변동성을 보인 날은 9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 수준으로 잡게 되면 당일에 청산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수익이 예측하기가 힘들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96% 이상의 확률로 당일에 청산할 수 있는 0.5%를 익절 기준으로 잡고 거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거래 목록으로 돌아와서 보면 계약수가 1로 일정한 것도 보이실 텐데요. 이 계약수와 같은 용어는 전자책에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짧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주식에서의 한 주와 같은 개념입니다. 계약수를 2로 올리면 수익도 2배가 되는 건데요. 반대로 한 계약도 너무 단위가 크다고 생각이 되면 마이크로라는 종목을 통해서 0.1계약씩으로도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계약수가 늘어나지 않고 일정하게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 복리 방식의 투자가 아닌 달리 방식의 투자라는 뜻입니다. 투자자에게 복리는 거의 필수나 다름없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왜 달리 방식으로 투자를 할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달리로 투자해도 수익률이 충분히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단순 단리 방식으로만 투자를 해도 200%라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굳이 복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200%라는 수익률은 충분히 매력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굳이 복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복리는 사실 모든 투자자가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긴 합니다. 수익금을 재투자해서 더 큰 수익을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복리는 레버리지와 만나면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률이 높은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고 버핏도 복리와 레버리지를 모두 활용했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요. 레버리지와 복리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은 사실 극소수의 사람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구조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주사위 게임을 생각해볼까요? 이 주사위 게임은 수익률이 10%인 굉장히 좋은 투자처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복리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설명드린 주사위 게임에서 5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50번을 계속해서 복리로 재투자를 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이기면 30% 수익, 지면 10% 손해이기 때문에 5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기면 150% 수익, 지면 50% 손해가 되겠죠. 10만 명의 사람이 5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주사위 게임을 50번을 계속해서 복리로 투자하는 걸 코드로 작성해봤는데요. 이 코드를 실행하면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는 것처럼 93%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원금을 잃고 97%의 사람들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단 3%의 사람들만이 수익을 거두게 되는 거죠. 10만 명 중에서 몇 명은 수만 배의 수익률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체 금액의 합계만 비교를 하면 베팅전보다 증가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97%의 사람은 손실을 봤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원금을 전부 잃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물 거래는 위험하다,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된다, 결국엔 망한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복리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 아무리 승률이 잘 나오더라도 연속해서 손실을 입는 날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고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손실이 날 가능성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제가 목표 금액을 정하고 투자 계획을 단계별로 나눠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100억을 벌면 200억을 만들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목표 금액이 없으면 리스크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재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 전까지 수천억, 수조를 벌어서 투자의 신화가 되었던 사람들도 한 번에 파산을 하는 사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복리까지 사용하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을 달리로 투자하면 결과는 어떨까요? 이번엔 달리 투자로 바꿔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10% 정도는 파산을 했지만 나머지 85% 이상이 수익이고 무엇보다도 이 수익금의 분포가 집중되어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뜻이 뭐냐면 미래 수익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결국 투자 계획에 맞춰서 투자를 진행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뜻이죠. 요약하자면
뭐냐면 레버리지를 사용할 때는 복리 투자보다는 달리 투자가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만든 전략의 성공률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전의 거래 내역을 보면 이 전략의 승률은 대략 40%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의 경우 2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익절은 지수의 0.5%를 잡고 손절은 익절의 절반으로 잡기 때문에 익절 시 수익률은 10%, 손절 시 수익률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리고 1년에 나스닥을 거래할 수 있는 날은 260일에서 270일 사이인데요. 이걸 보수적으로 250일만 거래한다고 생각을 하면 달리 투자이기 때문에 예상 수익률도 250%가 될 겁니다. 그럼 이것도 코드로 작성해서 실행을 해볼까요? 자, 결과를 보면 이렇게 350을 기준으로 상당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3%를 제외한 97%가 수익을 냈고 전체 인원 중 88%가 100% 이상의 수익, 60% 이상이 2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0% 정도는 4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손실을 볼 가능성이 3%이고 수익을 볼 가능성이 97%, 그리고 200% 이상의 수익을 볼 가능성이 65%라면 상당히 해볼 만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승률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단순한 전략으로도 리스크를 잘만 관리한다면 충분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시장 대응 방법과 승률을 조금씩 높이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프로젝트 방을 통해서 교육해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설명드린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설명란에 있는 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저평가 소형주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평가 소형주를 통해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 소형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조가 넘지 않는 주식 중에서 고성장주 또는 저평가 주식을 찾은 다음 최대 5개의 종목을 분산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평가 소형주 매매는 시가총액이 낮은 중소형 종목을 가치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이 방법은 기술적 투자를 통한 매매가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종목을 선별해서 중장기로 투자를 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바텀업 방식이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분석을 한다고 해서 바텀업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탑다운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을 먼저 분석한 다음 분석한 시장을 기반으로 유망한 섹터를 찾고 그 섹터 안에 속하는 산업을 찾습니다. 그 다음 찾은 산업 중에서 선도주나 괜찮은 종목을 골라서 매매를 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최근에는 반도체 테마가 엄청나게 상승했었죠. 이건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 개발 경쟁으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이로 인해 기술 섹터의 반도체 테마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테마 중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은 종목이나 최근 거래량과 변동성이 높은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탑다운 방식입니다. 반대로 바텀업 방식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와 실적을 통해서 매수할 만한 종목을 1차적으로 골라내고 그 다음 이 종목의 사업성이나 속한 산업을 각각 분석해서 투자할 만한 종목을 골라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높고 현금 보유를 비롯해서 재무 상황도 건전한 종목을 찾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어떤 산업에 속해 있고 어떻게 매출을 내는지 주가가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실적도 꾸준히 잘 나올 것 같고 주가가 낮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매수하는 방식이 바텀업 방식입니다. 요약하자면 탑다운 방식은 거시경제, 섹터, 산업, 기업 순으로 분석을 하고 바텀업 방식은 기업, 산업, 섹터, 거시경제 순으로 분석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보든 위에서 아래로 보든 어차피 다 보는 거니까 그게 그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완전히 다릅니다. 탑다운 방식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경제 상황과 섹터입니다. 이 말은 곧 시장 상황에 따라 주도 섹터나 테마가 바뀌면 매매하는 종목도 빠르게 바꿔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의 투자는 비교적 보유 기간이 짧고 시장을 잘 볼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의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그에 반해서 바텀업 방식은 탑다운 방식에 비해서 종목을 고르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탑다운 방식은 먼저 섹터를 고른 다음 그 섹터에 속하는 산업을 고르고 마지막으로 종목을 찾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산업 안에 있는 종목만 보면 되지만 바텀업 방식은 시작부터 모든 종목을 다루는데요. 기술이 발전해서 예전보다는 영업이익률이나 PER, PBR과 같은 수치를 기준으로 종목을 빠르게 골라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꽤나 많은 종목들이 나오고 대부분 이 종목들의 산업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바텀업 방식으로 투자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골라낸 종목은 시장 변동성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비교적 적고 상승 시 수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바텀업 방식에서 1차적으로 종목을 선별할 때 보는 기준은 대부분 실적과 재무 상황인데요. 이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하면 대부분 상장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꾸준히 매출이 성장하면서 재무적으로도 안전한 기업을 찾게 되는 거죠. 상장한 지 시간이 되었으면서도 매출이 성장하는 추세라는 뜻은 결국 시장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거나 장기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 속하는 기업이라는 뜻이 됩니다. 또한 재무적으로도 안전하다면 단기적인 매출 감소에도 부도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주가의 방어력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탑다운 방식의 경우 첫째로 시장을 분석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물론 바텀업 방식도 시장을 보긴 하지만 탑다운 방식에 비해서는 그렇게 깊이 파고들진 않는데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보다는 개별 종목 분석에 시간을 더 많이 쏟는다는 거죠. 반대로 탑다운 방식은 시장의 추세나 동향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요. 연준이나 세계 각국의 투자은행들도 쉽게 예측하지 못하는 게 시장 동향입니다. 그리고 테마는 매번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이런 테마에 맞춰서 매매를 하게 되면 결국 시장에 휩쓸리기가 십상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탑다운 방식을 쓰면서도 수익보다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부터가 탑다운 방식의 투자가 어렵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결국 투자자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100만원, 1000만원으로 몇억, 몇십억을 만들었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그 기법을 배운다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높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전 영상의 레버리지, 복리 투자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가치 투자자의 대부인 워렌 버핏을 포함한 대부분의 가치 투자자들은 바텀업 방식으로 투자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이후 중대형 우량주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투자 기간이 대부분 10년 이상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가치 투자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레버리지 투자로 어느 정도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고 프로젝트 인원이 각자 한 개의 종목만 찾아온다 하더라도 30개의 종목을 찾아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치 투자는 함께 정보를 공유하기에 최적의 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진 않습니다. 투자 거장들의 투자 전략들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거의 없는데요. 오히려 배우고 나면 정말 단순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버핏이 한 말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라.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라고 했습니다. 피터 린치도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라 라는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결국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투자를 할 때 어떤 전략이 실제 투자에 적용했을 때 얼마나 효과적일지 쉽게 예측이 안 가고 전략 자체가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따라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은 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수학도 잘 모르는데 블랙쇼울즈 모형이 어떻고 엘리어트 파동이 어떻고 이런 걸 배워봐야 하나도 의미가 없으니까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배우시면 됩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가치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좋은 종목을 찾는 것. 둘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셋째, 상황이 변할 경우 과감하게 판단하는 것. 가치 투자를 하루 이틀 만에 모두 배울 수는 없지만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배우면 어느새 여러 종목을 본인의 원칙에 맞춰서 사고 팔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쇼핑할 때 이것저것 비교하고 알아보는 기분으로 하시면 훨씬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이후 영상과 교육자를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빠르게 다음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왜 가치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치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투자는 회사에서 신입을 뽑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데요.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꾸준히 회사에 수익을 안겨다 줄 신입을 뽑는 것처럼 오랫동안 수익을 주는 종목을 찾는 것이 바로 가치 투자입니다. 이제 회사에서 신입으로 5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3,000명이 지원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3,000명을 한 명씩 면접 볼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1차로 서류를 통해서 인원을 선발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시험이나 면접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원을 줄여가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5명을 뽑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1차 서류 전형으로만 5명을 뽑는다면 어떨까요? 학벌, 학점, 자격증, 이력 등 이런 정보를 아무리 잘 조합한다고 하더라도 서류에서 탈락한 사람 중에서 좋은 인재가 있기 마련이고 반대로 서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별로인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서류 전형에서는 뽑으려는 사람 수보다 몇 배 정도 많은
많은 인원을 선별해 놓고 그 다음 면접이나 시험을 통해서 인원을 줄여 나가는 건데요. 결국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런 방식으로 채용을 하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자를 한 명씩 조사하고 면접을 보면 좀 더 좋은 직원을 뽑을 확률은 높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되고 직원의 시간을 쓴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쓴다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서류로만 직원을 뽑게 되면 시간은 엄청나게 절약되지만 좋은 직원을 뽑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좋지 못한 직원 또한 회사의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 또한 결국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사용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좋은 직원을 뽑을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2,500개의 종목 중에서 5개의 종목을 골라서 매수를 해야 한다면 모든 종목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차라리 일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고, 반대로 퍼나 PBR과 같은 조건으로만 주식을 고르면 나쁜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서 계좌를 갉아먹을 겁니다. 그러니 가치 투자도 시간과 예상 수익을 고려해서 분석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투자금이 10만원 밖에 없는데 가치 투자할 종목을 찾는데 100시간을 써야 한다면 그 시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리스크 없이 효율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치 투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장한 모든 주식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해야 할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퍼가 3 이하인 종목만 선별할 것인지, PBR이 0.8 이하인 종목만 선별할 것인지, 3년간 영업이익이 매년 상승한 종목만 선별할 것인지 등, 그것도 아니라면 이 모든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종목을 선별할 것인지 등 이 기준을 정하는 방법은 무한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준을 정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학벌, 학점, 이력만으로 사람을 완벽하게 골라낼 수 없듯이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확실하고 완벽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좋은 회사의 조건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기준을 세우면 되는데요. 이 기준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나 국내 주식시장에 사용하기 좋은 지표나 기준가 같은 것들은 전자책에 적어두었으니까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함께 공부하고 실력을 키워서 가치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따로 비용을 받지도 않고 초보분들은 개별적으로 교육도 해드리니까 가치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투자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 모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기준을 세웠다면 이 기준을 활용을 해서 1차적으로 종목을 선별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기준을 세울 때 명심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선별되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반대로 너무 적어서도 안 됩니다. 선별되는 종목이 너무 많게 되면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 종목도 그만큼 많아지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 퍼가 0 이상이고 5 이하인 종목을 기준으로 잡게 되면 대략 200개 정도의 종목이 나오는데요. 이 200개의 종목을 모두 분석하는 것은 당연히 비효율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선별되는 종목은 50개 이하가 나오도록 기준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기준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정답이 없는 문제에 정답을 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학자들처럼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기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혹시 퀀트라고 들어보셨나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매매하게끔 투자 전략,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퀀트 투자자, 줄여서 퀀트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들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퀀트 투자자인 짐 사이먼스가 운영하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를 보면 연평균 60%의 수익률을 보이면서 펀드 보수만 해도 매년 수조 원의 돈을 벌어들이는데요. 매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사람을 조사해보면 항상 1위를 차지하는 직업이 바로 헤지펀드 매니저이고 그중 대다수가 퀀트입니다. 이것만 보면 퀀트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럼 수익을 내는 수식이 있다는 뜻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최근 퀀트가 만든 알고리즘의 엄청난 수익률만 보고 퀀트 투자에 수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퀀트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퀀트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퀀트 투자,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와 가치 투자에서 종목을 선별하는 완벽한 기준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종목을 1차적으로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퀀트 투자,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높은 수준의 수학적 지식과 프로그래밍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퀀트들과 같이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헤지펀드의 퀀트는 MIT나 프린스턴과 같은 세계 최상위권 대학에서 수학이나 통계학 등을 가르치는 교수나 박사 출신이 대다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학부생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데요. 거기다가 이 알고리즘을 트레이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학적 지식과 프로그래밍 지식이 모두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프로그래밍 지식은 엄청 높은 수준까진 필요 없지만 이 수학적 지식이 문제인데요. 요구하는 허들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줍잖게 배워서 알고리즘을 만들 바에는 그냥 S&P 500 ETF를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정말 수학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너무 즐겁다 이러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시작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두 번째, 일반인이 구하기 힘든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퀀트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는데요. 일반인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닌 기업 수준에서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따라할 수 없습니다. 물론 통계청과 같은 기관이나 야후 파이낸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뜻은 결국 대다수가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서 수익을 낼 가능성도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수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전략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전략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결국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계속해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뜻인 거죠. 전략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몇 년 동안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꾸준히 수익이 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알고리즘 매매라고 해서 만들고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계속해서 수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사람들에게 퀀트 투자를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데요. 그런데 주변에서 퀀트 투자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퀀트 사이트에서 사용료를 내면서 여러 변수를 막 넣어보고 숫자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백테스트를 하고 결과가 좋은 전략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하는데요.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용하는 전략의 변수가 뭔지, 왜 이 변수를 사용하는지, 왜 수치를 그렇게 설정했는지 이유를 설명해보라고 하면 제대로 된 근거를 가져와서 설명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같이 백테스트 결과가 좋아서요 라고 대답하는데요. 어떤 학생한테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고 물었는데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사위도 굴려보고 사다리 타기도 해보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시험지에 돌림판을 그린 다음에 왼손이랑 오른손을 바꿔가면서 연필을 돌려요. 그렇게 해서 같은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로 찍는 게 제일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방법을 찾는데 1년이 넘게 걸렸어요. 지금은 정답률을 올리려고 연필이랑 볼펜을 종류별로 테스트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걸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그럴 시간에 교과서나 참고서 보면서 공부를 해야지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퀀트 투자나 기법 공부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과 이 학생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해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단지 결과가 잘 나오는 것만 찾아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50%의 수익을 내는 알고리즘을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수정할 수가 없고 결국 수익도 낼 수가 없습니다. 이해는 하나도 못한 상태에서 수학 공식만 달달 외우면 수능에서 100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투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략에 대한 이해 없이 퀀트 투자로 수익이 났다면 그건 아까 나온 학생처럼 객관식 문제를 찍어서 맞춘 것일 뿐입니다. 그냥 운이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퀀터피안을 들 수가 있는데요. 퀀터피안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투자 전략을 만들면 그 중에서 몇 개는 좋은 전략이 나올 것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는데요. 사용자들이 알고리즘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 툴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값비싼 금융 데이터와 분석 툴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수십만 명의 사용자들이 수백, 수천만 번의 백테스트를 통해서 50만 개 이상의 알고리즘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수십만 개의 전략 중에서 백테스트 결과가 우수한 전략을 고른 다음 내부 심사를 통해 심사를 통과한 고성능 알고리즘으로만 펀드를 운영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눈치채셨겠지만 퀀터피아는 연이은 손실로 2020년에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사용자 수가 많았던 만큼 그 중에서는 수학적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있었을 테고 비싼 데이터도 제공을 했죠. 그리고 심지어 내부적으로 심사를 통해 통과된 전략만 사용했는데도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건데요. 퀀트 분야는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미적분 문제를 일반적인 수준의 초등학생에게 풀어보려고 하면 100명이 힘을 합치든 1000명이 함께 고민을 해봤자 풀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수학자 한 명에게 풀어보라고 하면 손쉽게 풀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퀀트는 극소수가 대다수를 잡아먹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동 매매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불로소득을 꿈꾸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포기하고 그 시간을 종목 분석에 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을 찾을 때 아무 변수나 조건을 막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그
그건 아닙니다. 항상 좋은 종목만을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좋은 종목을 골라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목표 금액과 투자 기간에 따라서도 바뀌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기준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같은 곳에서 무조건 이렇게 조건을 설정하고 종목을 찾으면 수익 난다, 이런 말들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단언하는데 조금이라도 수식을 최적화하려고 이 변수 저 변수 넣어보고 수치를 이것저것 바꿔봤자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수익으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바꾸고 백테스트하는 동안에 이미 프로그래밍 초고수들은 머신러닝으로 여러분의 수만 배의 속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전략이 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찾는 데 시간을 쓸 바에는 몇 개의 변수라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변수들을 사용해서 정말 필요한 조건만 몇 개 넣고 종목 개수를 적당히 줄여서 추린 종목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살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요약하자면 종목을 고르는 완벽한 조건이나 기준은 사실상 없으니까 그런 기준을 찾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쓰진 말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오래 떠들었는데요. 그럼 이제 적당한 조건을 적용해서 기준을 만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종목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기준을 만족하는지 찾아야 할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쓸지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툴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툴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스톡워치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사용해서 종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설명란과 댓글란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자,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종목을 추려볼게요. 먼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워치리스트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새 마이 리스트 만들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조건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조건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일단 지금은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단계니까 변수로 연평균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그리고 시가총액, 그리고 PER과 PBR 이렇게 5개 정도 골라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를 누르시면 되고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퍼가 5 이하, PBR이 0.8 이하로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결과 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에 이렇게 여러 종목이 나오는데요. 지금 기준으로는 25개의 종목이 나오네요. 이제 이 종목들을 모두 적고 그 다음 이 종목들을 하나씩 분석하면 되겠죠. 이때는 네이버 증권에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를 통해서 분석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사업보고서를 분석하는 방법이나 재무제표를 읽는 방법은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여기서는 이 종목에 대한 장점보다는 단점 위주로 조사한다는 생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장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에 방해가 되는 불안 요소가 있다면 이 종목은 제외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냥 다른 좋은 종목을 찾아서 매수하는 게 더 낫기 때문이에요. 굳이 리스크를 높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라면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일을 좀 더 잘할 것 같다고 해서 정과 10범이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을 뽑을 건가요? 심지어 가치 투자는 살 종목이 안 보이면 그냥 안 사면 그만입니다. 버핏도 예전에 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살만한 종목이 안 보인다고 거의 다 현금화를 했었죠. 자, 이렇게 모든 분석을 통해서 시가총액이 실제 기업의 가치보다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면 매수를 하면 되는데요. 말은 쉽지만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본인에게 맞는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프로젝트 신청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가치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기초적인 부분 위주로 알아봤는데요. 좀 더 심화적인 부분은 프로젝트 멤버분들에게 먼저 교육한 다음에 나중에 프로젝트 형식으로 또 따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ETF 투자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ETF 투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TF란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우리나라에서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한국어로 이해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냥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Exchange Traded Fund,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펀드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펀드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데요. 많아야 하루에 한 번만 거래할 수 있고 어떤 펀드는 마음대로 사고 팔 수도 없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ETF는 펀드인데도 불구하고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계속해서 사고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ETF도 펀드의 일종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펀드는 또 뭘까요?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투자하는 걸 펀드라고 하는데요. 펀드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모펀드, 사모펀드, 헤지펀드, ETF 등등 투자 성격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이것들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펀드의 핵심은 사람들의 돈을 한 곳으로 모아서 투자를 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펀드에 돈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을 펀드 매니저라고 하죠. 투자자는 펀드에 돈을 투자하고 펀드 매니저는 투자자들의 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대신 사람들에게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펀드는 거래소에서 상장하지 않는 걸까요? 일반적인 펀드와 ETF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운용 방식에 있습니다.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ETF의 대부분은 패시브 투자를 하는 패시브 펀드이고 다른 펀드 투자의 대부분은 액티브 투자를 하는 액티브 펀드인데요. 여기서 액티브는 적극적인이라는 뜻이고 패시브는 수동적인이라는 뜻이에요. 투자를 하는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지 수동적으로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 나뉜다는 거죠. 펀드에서는 벤치마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벤치마크는 기준이 되는 지표나 지수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만약에 코스피 200 ETF라면 여기서 벤치마크는 코스피 200 지수가 될 것이고 S&P 500 ETF라면 벤치마크는 S&P 500 지수가 되겠죠. 펀드는 액티브, 패시브에 관계없이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가 존재합니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라고 해서 펀드 매니저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벤치마크는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컨셉이나 설명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차이는 액티브 펀드의 목적은 벤치마크를 초과한 수익률이고 패시브 펀드의 목적은 벤치마크와 동일한 수익률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두 펀드가 모두 코스피 지수를 벤치마크로 잡고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패시브 투자 같은 경우는 그냥 코스피가 오르고 내리는 만큼 펀드의 가격도 맞춰서 움직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액티브 투자는 코스피 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익이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가치 투자가 됐든 아니면 테마주 매매가 됐든 간에 펀드 매니저의 주관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즉 액티브 투자는 벤치마크가 같다고 하더라도 펀드 매니저에 따라 수익률의 차이가 심한 반면에 패시브 투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건데요.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는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겠죠. 펀드 매니저는 학벌은 기본이고 금융업계에서 경력도 쌓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의 엘리트만 펀드 매니저가 되는 건데요. 당연히 투자에 대한 자신감도 넘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 매니저들은 시장 수익률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낼 자신이 있으니까 펀드를 만들어서 받은 돈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그 대신 사람들에게서 수수료를 좀 더 받는 구조인데요. 내가 더 많이 벌게 해줄 테니까 대신 수수료도 더 받아가겠다는 거죠. 반면에 ETF는 애초에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그냥 벤치마크와 최대한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게 목적인데요. 그런데 이 지수라는 건 시장에서 보여지는 숫자일 뿐이지 실제로 판매를 하는 상품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이 수치와 최대한 비슷하게 움직임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S&P 500 지수가 1% 오르면 똑같이 1%가 오르고 1%가 내리면 똑같이 1%가 내리는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S&P 500 수치를 계산하는 공식과 똑같이 종목을 매수하면 될 겁니다. S&P 500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선정한 500개의 대형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더한 다음에 재수라는 특정 수치로 나누는데요. 단순하게 현재 시점에서 시가총액 비율대로 산다면 결국 S&P 500과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500개의 종목을 모두 비율에 맞춰서 사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은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졌다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요. 대략 34만 달러, 원화로 약 4억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끝일까요? S&P 500 종목이 새로 편입되거나 제외될 때마다 포트폴리오를 또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와 같이 주식수가 바뀔 때도 또 바꿔줘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S&P 500 지수와 같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ETF가 있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ETF가 알아서 비중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 적은 돈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으니 이득입니다. ETF를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프로그래밍만 잘 해놓으면 비율만큼 알아서 프로그램이 사고 팔게 만들어두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펀드 매니저의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할 일이 거의 없죠. 가끔씩 종목이 새로 편입되거나 제외될 때만 공식을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둔 다음부터는 유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펀드 회사 입장에서도 이득입니다. 서로 윈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ETF가 아닌 보통의 펀드와 ETF를 나누는 기준은 운용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인지 패시브인지 판단해서 나눌 수 있는데요. 액티브 펀드의 목적은 벤치마크보다 높은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목적일 뿐이지 실제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펀드 매니저에 따라 수익률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반면에 ETF는 벤치마크를 추종하기 때문에 수익률의 차이가 크진 않는데요. 반면에 ETF는 벤치마크를 추종하기 때문에 수익률의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펀드는 그만큼 펀드 매니저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싼 편이고요. 패시브 투자는 반대로 저렴하겠죠. 결국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주관적으로 투자 결정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결정권은 적고 펀드 매니저의 결정권이 큽니다. 반대로 패시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결정권이 적고 투자자의 결정권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그렇기에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투자를 할 시간도 없고 투자를 아예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일반적인 액티브 펀드에 투자를 하고요. 연령대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직접 결정을 하고 싶은데 투자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기는 싫다, 이런 경우에는 패시브 펀드인 ETF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ETF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좋은 ETF란 무엇일까요? ETF에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결정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S&P 500 ETF에 투자하는 이유는 S&P 500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ETF는 실제 벤치마크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는 ETF가 좋습니다. 만약에 S&P 500이 5% 상승했는데 내가 산 S&P 500 ETF가 7%, 8% 상승했다면 이걸 너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인데요. 차이가 많이 난다는 뜻은 종목 구성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고, 이런 ETF는 5%가 상승할 때 3%만 상승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런 변수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걸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트래킹 에러인데요. ETF와 벤치마크의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차이 났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트래킹 에러가 클수록 변동성 차이가 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되도록이면 트래킹 에러가 낮은 ETF가 좋습니다. 그리고 계리율이 높은 ETF도 피해야 하는데요. 계리율은 순자산 가치와 펀드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났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현재 펀드 자산이 100억인데 펀드의 시가총액이 99억이면 계리율은 1%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같은 경우는 순전히 투자자들이 주가를 결정하지만 ETF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를 따라가야 하는데요. 지수가 2% 상승했는데 이 ETF를 2배 가격에 사는 사람이 없어서 계리율이 생기면 마켓메이커가 이 차이를 노리고 투자를 하면서 가격을 맞춰주는데요. 만약에 계리율이 높은 상태가 며칠 정도 지속된다는 것은 마켓메이커가 제대로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는 상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수 비율도 중요합니다. 보수 비율이 클수록 그만큼 수익률이 내려가는데요. 이 보수 비율은 매일매일 펀드 순자산에서 저절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보는 부분인데요. 트래킹 에러와 계리율은 모두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ETF의 트래킹 에러가 0%이고 계리율도 0이라고 하더라도 보수 비율이 높으면 좋은 ETF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래킹 에러와 계리율이 모두 0이고 보수 비율이 3%인 S&P 500 ETF에 투자를 했고 S&P 500 지수가 10% 상승했다면 실제 수익률은 3%가 되는 거죠. 벤치마크가 같은 ETF라고 하더라도 운용 보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상품도 있습니다. 특히 ETF 중에서 해외나 원자재 같은 것들을 추적하는 것들은 운용 보수가 비싼 것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운용 보수는 HTS나 증권사에서 확인하기보다는 증권투자협회의 전자공시 서비스에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펀드 회사에서 말하는 운용 보수가 전부가 아니라 기타 비용과 수수료율을 더해야 진짜 보수가 나오기 때문에 매매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제가 댓글에 남겨두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무조건 트래킹 에러, 계리율, 보수 비율이 낮은 ETF가 좋은 ETF일까요? 대체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투자 목적에 따라서 이 수치들이 조금 높다 하더라도 ETF를 매수하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건 바로 구성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벤치마크를 추종하더라도 ETF마다 구성 종목은 모두 다릅니다. 이 구성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트래킹 에러는 낮아지겠지만 보수 비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너무 대충 구성하게 되면 보수 비율이 낮은 대신 트래킹 에러가 높아집니다. 구성 종목을 봤는데 생각보다 종목 수가 많지 않다면 그냥 직접 투자를 하는 게 더 이득이겠죠. 저 같은 경우는 구성 종목에 파생 상품이 있는 ETF는 절대 매수하지 않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레버리지, 인버스, 커버드 콜, 커버드 숏 ETF가 있습니다. 파생 상품은 대부분 만기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기가 가까워지면 다음 월물로 갈아타야 되는데 이때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그대로 보수 비용에 포함됩니다. 또 이 보수 비용이 그대로 수익률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히 장기 투자에서는 복리 효과 때문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수익률이 10%인 ETF와 보수 비율 때문에 8%인 ETF를 각각 100만원씩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10년째에는 각각 259만 3,742원, 215만 8,925원, 30년째에는 1,744만 9,402원, 1,006만 2,657원, 50년째에는 1억 1,739만 853원, 4,690만 1,613원. 어느 순간부터 2배가 넘는 차이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매년 2%씩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덧셈으로만 계산해도 10년이면 20% 차이가 나고 복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20%보다 더 크게 차이가 나는 건데요. 결국 장기 투자에서는 수익률 1%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만큼 조금이라도 보수 비율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파생 상품이 포함되는 ETF는 이 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에 투자를 할 거라면 그냥 직접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선물의 레버리지가 20배라면 그냥 투자금의 10%로만 거래하면 2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 심지어 남는 현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거죠. 부자 프로젝트의 목적은 배당 수익으로 노후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종착지는 배당 ETF가 되는데요. 단순하게 지수만 추종하는 게 아니라 배당과 같은 컨셉을 포함하는 ETF는 좀 더 분석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이런 ETF는 패시브와 액티브가 반반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배당률이 높은 회사를 단순하게 시가총액 비율대로 구성했다면 패시브적인 성향이 높은 것이고 종목 구성에 매니저의 판단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액티브적인 성향이 높다고 봐야겠죠. 요즘 인기가 많은 슈왑을 보면 구성 비율에 주간이 많이 들어가 있어 보이지만 이 주간을 수치화해서 퀀트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 비율은 0.06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반면에 기존 배당 ETF인 노블을 보면 보수 비율이 0.3으로 슈왑보다 6배가 높은 게 보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슈왑이 좋은가? 그건 또 아닙니다. 노블이 구성 종목에서 잠재력이 높은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노블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해야겠죠. 하루 만에 다 배울 수는 없으니까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배워가시다 보면 종목과 ETF를 분석하고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투자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교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새 프로젝트 영상도 거의 끝이 보이는데요. 그럼 저는 마지막 영상인 세금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부자 프로젝트 마지막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투자만 잘하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데요. 설거지까지 해야 요리다.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라는 말이 있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세까지 해야 투자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절세도 하나의 투자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생각보다 투자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장투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세금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한 환경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로젝트 3편에서 배당 수익률과 종합소득세를 계산을 해서 목표 금액을 계산을 하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목표 금액을 얼마나 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투자를 하는 도중에 부과되는 세금은 얼마나 부과가 되고 이걸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절대 탈세와 같은 불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효율적인 절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투자를 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겠죠. 여기서 매수 매도만 잘 하더라도 이 세금을 좀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금을 낸다는 것은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내는 세금을 줄여서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는 게 이 영상의 목적인데요. 투자하는 종목, 투자 기간, 투자금 등과 같이 이런 여러 변수들에 따라서 전략이 모두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영상 마지막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금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요. 헤지펀드와 같은 전문 투자자들을 보면 수익률을 0.1%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만큼 수익률을 높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도 없죠. 내가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고 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금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잘만 사용한다면 실제 수익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올리는 것보다는 세금을 줄이는 게 훨씬 쉽고 효율적이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실제로 투자를 했을 때 본전이나 약수익을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때문에 결국은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는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 같이 해외 직접 투자해서 수익을 내면 이 매매 차익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부분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데요. 만약에 해외에 1억을 투자해서 20%의 수익을 냈다면 양도소득세로 385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실질
수익률은 보시는 것처럼 16.15%로 약 3.85%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 3.85%가 별로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막상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20년을 투자했을 때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장기 투자에서는 이 수익률 1%가 너무나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왜 세금이 중요한지 알았으니까 이제 투자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투자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있는데요. 이 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손익에 관계없이 매도를 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주식이나 ETF 같은 것을 살 때는 거래 수수료만 내면 되지만 팔 때는 거래 수수료와 함께 이 거래세도 함께 내야 합니다. 이 거래세는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융소득세가 있는데요. 이건 예금이자나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도 원천징수를 하고 나서 받기 때문에 따로 국세청에 세금을 낼 필요는 없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펀드와 특정 ETF에는 이 매매 차익도 배당소득세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조금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양도소득세를 보면 매매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세가 2천만 원을 넘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분리과세로 되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세금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먼저 거래세를 보겠습니다. 거래세는 손익에 관계없이 매도를 할 때 자동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거래세는 보이시는 것처럼 투자하는 시장별로 세율이 모두 다른데요. 최근 정부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면서도 거래세 인하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덕분에 내년부터는 국내 주식의 경우 거래세가 이렇게 0.03%씩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는 0%지만 이 농어촌 특별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한다면 사실상 코스닥 시장과 거래세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ETF를 보면 거래세가 없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국내 ETF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말하는데요. 미국 주식으로 구성된 ETF라고 하더라도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면 국내 ETF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는 타이거나 코덱스가 붙은 미국 지수 ETF나 미국 채권, 원자재도 모두 국내 ETF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국내 ETF를 매도를 하면 거래세를 낸 금액으로 ETF의 가격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ETF의 가격에 이미 거래세가 반영된 것일 뿐이지 ETF는 거래세가 없다라고 좋아할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미국 주식과 미국에 상장된 ETF를 보면 미국에서는 거래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SECP라고 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건 0.00278%로 1,000만 원을 매도하면 278원을 내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코넥스나 KOTC, 장외시장의 거래세도 이렇게 있는데 이 시장에서 거래하시는 분들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배당소득세는 배당으로 받은 돈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매매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투자 시장을 한번 쫙 보면 국내 주식, 국내 ETF, 해외 주식, 해외 ETF, 파생상품으로 나뉘고요. 국내 ETF는 주식형과 기타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파생상품도 국내형과 해외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표에서는 제가 국내 주식형과 기타형, 그리고 해외형으로 총 3개로 나눠놨는데 원래는 이 해외형도 기타형에 속해 있는 거예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와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ETF를 잘 구분하시라고 적어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이 배당 수익 부분부터 보면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은 배당이 없기 때문에 파생 상품을 빼고는 모두 이렇게 배당 소득세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당세 14%에 지방세 10%를 더해서 총 15.4%를 내면 됩니다. 국내 ETF는 조금 특이하죠. 이상한 식이 보이실 텐데 이건 양도소득세와 함께 설명드리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잠시만 건너뛰고 나머지 상품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해외 주식과 ETF를 보면 국가별로 모두 다르게 세금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 나라의 배당세가 우리나라의 배당세인 14%를 넘으면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그 수치만큼만 내면 되고요. 만약에 14%보다 낮다면 나머지 차액에 지방세를 더해서 추가로 내면 되는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세가 15%로 우리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이 15%만 내면 되는데 지방세를 내지 않아서 오히려 세금을 조금 덜 내게 됩니다.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당세가 10%인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의 10%를 원천 징수로 내고 나머지 4%와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4.4%를 우리나라에 내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양도소득세를 보면 부동산이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고 그 대신 돈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건데요. 그냥 투자로 돈을 벌 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에는 양도소득세를 따로 내진 않습니다. 대주주가 되려면 해당 종목에 5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있거나 코스피 기준으로 회사의 시가총액 1% 이상, 코스닥 기준으로는 회사의 시가총액 2% 이상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대주주가 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이 부자 프로젝트에서는 비상장 주식을 다루진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ETF를 볼게요. 이 ETF는 기본적으로 펀드의 매매 차익은 배당 소득세로 계산이 되는데요.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과 같은 뜻이죠. 즉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회사를 소유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파는 것을 양도의 개념으로 보는 건데요. 그런데 펀드는 투자자의 돈을 모아놓은 투자 기구이기 때문에 펀드를 몇 자 샀다고 해서 펀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즉 펀드의 매매 차익은 펀드가 투자자에게 배당의 형태로 수익을 분배한다 라는 개념으로 해석이 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를 통한 매매 차익은 배당 소득세로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ETF는 또 다릅니다. ETF는 구성 종목에 따라서 국내인지 해외인지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계산이 되는데요.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구성 종목에 관계없이 해외 주식과 똑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22%를 양도소득세로 내면 되고요. 반면에 국내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아니라 펀드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배당소득세로 계산이 되긴 하지만 국내 주식으로 이루어진 ETF는 국내 주식을 산 것과 같다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배당소득세율도 국내 주식과 같고 ETF는 대주주 요건도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는데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개별주보다 주식형 ETF가 세금 면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내 ETF 중에서 해외 주식이나 채권 등의 상품으로 구성된 ETF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익에 대해서 15.4%를 배당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국내 주식과 채권이 반반으로 이루어진 ETF는 어떨까요? 절반이 주식이니까 나머지 절반인 채권에 대해서만 세금을 거두면 되겠죠. 그런데 ETF나 펀드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구성도 너무 다양하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생각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과표기준가입니다. 이 과표기준가라는 건 과세표준 기준 가격이라는 뜻인데요. 펀드의 가격이 아닌 과세를 해야 하는 부분만 나타낸 게 과세표준 기준가격이에요. ETF의 가격이 2만 원이고 과표기준가가 만 원이라면 이 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한다는 뜻이죠. 과표기준가는 펀드를 만든 운용사의 웹사이트나 증권사의 HTS, MTS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표기준가가 오른 수치가 바로 이 과표증분인데요. 먼저 배당금의 공식을 보면 분배금과 과표증분 중에서 낮은 값에 15.4%를 곱하면 된다고 나오죠. 이때 과표증분은 분배금을 분배하기 직전의 과표기준가에서 매수 당시의 과표기준가를 빼면 됩니다. 만약 ETF를 100원에 사서 한 달 뒤에 배당금으로 10원을 받았는데 그동안 ETF가 빠져가지고 과표기준가가 80원에서 60원이 됐다면 분배금은 10원, 과표증분은 0원이 되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아도 결국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래서 해외형 ETF나 채권 ETF에 투자를 했는데 배당금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가 안 되고 그대로 받으신 분들이 가끔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금을 안 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는 배당세보다 ETF의 가격이 내려간 게 훨씬 더 안 좋기 때문에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가격이 회복되면 당시에 안 낸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데요. 이게 바로 과세 유보 금액입니다. 아까 전에 말한 대로 ETF의 과표기준가가 60원까지 빠진 다음에 만약에 급등을 해서 ETF의 가격이 150원이 되고 그때 과표기준가가 110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ETF를 팔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일단 ETF가 100원에서 150원이 되었기 때문에 매매 차익은 50원이 되고요. 과표증분은 매수 당시와 비교하면 80원에서 110원이 되었기 때문에 30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과세 유보 금액은 이전에 내지 않았던 10원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60원과 40원 중에서 이 낮은 40원에 대해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과표증분은 최소값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0이기 때문에 과세 유보 금액은 언제가 되었든 간에 결국은 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배당금은 다른 국내 상품처럼 15.4%를 배당 소득세로 내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과 과표증분 중에서 작은 값의 15.4를 배당 소득세로 내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세 10%를 추가해서 총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파생 상품을 보면 원래는 20%
10%지만 지금은 10%를 적용해서 지방세를 포함하면 11%를 내면 되는데요. 이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이라도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내 대주주를 제외한다면 해외 투자의 이 22%와 파생상품의 11%로 사실상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해외 주식과 해외 ETF의 매매 차익을 하나로 묶고 국내 파생과 해외 파생을 묶어서 따로 계산하게 됩니다. 왜 따로 계산하냐면 이 차익에 대해서 250만 원을 각각 공제해주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항목에 대해서 이 각각의 수익을 250만 원씩 공제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미국 ETF, 국내 파생, 미국 파생이 모두 각각 500만 원씩 수익이 났다면 미국 주식과 미국 ETF의 수익을 합친 1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대해서 22%인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요. 여기 이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또 1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이 750만 원에서 11%인 82만 5천 원을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걸 각각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모두 수익이 난다면 최대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식과 ETF에서 1000만 원 수익이 나고 파생해서 1000만 원을 잃게 되면 세금을 165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본전이 아니라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개 항목을 매년 250만 원씩 익절을 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아까처럼 모두 500만 원씩 수익이 났을 때 모두 수익 실현을 하지 말고 250만 원씩만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보유를 해서 그 다음에 만약 손실이 났을 때 함께 청산을 해서 수익을 맞춰주면 좋습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익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이때는 결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우리가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나 매도 주문을 넣어서 거래가 되면 계좌에 주식이나 예치금은 나오지만 이건 결제일이 아니라 거래일이에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결제일이 거래일보다 최소 2일에서 3일은 더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2월 30일에 주식을 팔게 되면 결제일은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금을 잘 계산해 두려면 12월 중순쯤에 미리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매수하는 게 좋고요. 파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만기가 짧은 상품이기 때문에 연말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잘 적용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합소득세를 보기 전에 배당소득세를 보면 이 배당소득세들은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따로 국세청을 통해서 납부를 해야 할 필요는 없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이 배당소득세가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표에서 보이는 이 배당소득세 항목을 모두 더하고 은행에서 받는 이자소득이 있다면 이것도 모두 더해서 2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특히나 이 기본소득이 많으신 편이라면 종합소득세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배당소득을 낮춰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아예 하지 않는 건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고요. 배당소득을 줄이는 대신에 다른 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종합소득세가 많은 분들이라면 결국 배당소득을 줄이는 대신에 다른 소득을 올려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 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이 국내 ETF 기타형과 해외 ETF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이 배당금은 모두 다 배당소득세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매 차익 부분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는 부분을 봐야 하는데 이때를 보면 우리가 결국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이 기타 ETF의 배당소득세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배당소득세의 ETF를 줄이려면 결국 다른 ETF에 투자를 해서 이 해외 ETF에 투자를 해서 양도소득세로 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 환경이 어떨 때 배당소득세가 더 좋은지 양도소득세가 더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이 종합소득세를 보면 이렇게 배당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이 종합소득세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 종합소득세 세율을 보면 5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부터 이 24%가 되게 됩니다. 사실상 여기서 이 지방세 10%를 더하면 26.4% 그리고 8,800만 원부터는 이 38.5%가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세율부터 이 5천만 원의 구간부터 양도소득세보다 높아지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단순하게 5천만 원이 넘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 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또 15.4%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 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는 뜻이 돼서 총액으로 따졌을 때 결국 어느 시점부터 차이가 나는지를 보면 결국 이 종합소득이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구간일 때를 기준으로 보면 5천만 원 선을 기준으로 수익금이 5천만 원이 이하라면 국내 ETF에 투자한 게 유리하고 금융수익이 5천만 원이 넘거나 종합소득세가 8,800만 원이 넘는다면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게 좋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일단 계산적으로 일반적인 경우 배당금과 수익률이 모두 다 똑같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국내 ETF에서 해외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해외 ETF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율이 높아서 그런데요.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알아볼 이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결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해외 ETF를 사는 게 제일 낫다라고 결론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연간 양도소득세 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250만 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 두 번째 부분은 부부와 자녀의 증여를 활용을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10년간 자녀에게 최대 5천만 원,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 원의 증여가 가능하고요. 사실 이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부간 증여인데요. 부부간 증여는 10년 동안 최대 6억 원씩 증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10년간 각자 6억 원씩 증여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결국 부부끼리 총합 12억 원씩 10년마다 증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증여가액 같은 경우에는 증여 시점을 전후로 2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을 이 매수 가격이 되기 때문에 2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이 증여가액이 되고, 이건 곧 다시 매수 가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1,000원에 사서 5,000원이 됐을 때 내 아내에게 증여를 하면 이때 2개월간 평균 가격이, 이 증여 가격이 똑같이 5,000원이라고 하면 아내의 매수 가격은 5,000원이 된다는 거죠. 결국 평가손익에서 0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이걸 잘만 활용한다면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되는데요. 여기서 팁을 드리면, 증여를 할 때는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을 양도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주식인 A 주식과 B 주식을 각각 6억 원치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A 주식은 제가 1억 원치 사서 6배가 올라서 5억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 B 주식은 5억 원치 사서 20%가 올라서 1억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래 같으면 이 주식들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로 A 주식은 5억에 대한 22%인 1억 1천만 원을 내야 하고, B 주식은 2,200만 원을 내야겠죠. 여기서 제가 주식을 양도한다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A 주식을 양도해서 1억 1천만 원을 아끼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익금이 아니라 수익률입니다. C 주식을 6억만큼 샀는데 2배가 돼서 12억이 되었다면 수익은 6억이겠죠. 그런데 A 주식은 모두 증여할 수 있지만 C 주식은 제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절반만 증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12억이 아니라 6억을 증여할 수 있고, 이 경우 C로 혜택을 받는 수익금은 3억 원의 22%인 6,600만 원이 됩니다. A 주식보다 수익은 더 많았지만 수익률은 A 주식이 더 높기 때문에 A 주식을 증여하는 게 양도소득세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즉, 투자금이 6억 원을 넘는 상황이라면 수익률이 높은 주식과 ETF를 순서대로 증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가 별도로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좌를 2개로 나눠가지고 서로 10년에 6억 원씩 증여를 한다면 최대 12억 원씩 증여가 가능하겠죠. 결국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종목이 생기면 미리 증여를 해서 양도가액을 높여두고, 나중에 조정이 발생하면 이 종목으로 또 첫 번째 방법인 양도소득세 공제를 활용을 해서 수익을 맞춰준다면 최대한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을 활용한다면 사실상 웬만한 투자금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국내 ETF가 아니라 해외 ETF를 매수하는 게 구간에 관계없이 가장 좋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액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뭐냐면, 우리가 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걸 근로소득이라고 하고 여기에도 소득세라고 해서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에 넣는 돈은 이 소득세를 공제해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받는 돈을 모두 IRP 계좌에 넣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한도가 있는데요. 이 한도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세액 공제 대상 납입 한도입니다. 위에 있는 공통 부분의 납입 한도랑 세액 공제 대상 납입 한도랑은 다른 거예요. 위에 있는 납입 한도는 말 그대로 1년에 최대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거고, 아래에 있는 세액 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내가 납입한 돈에 대해서 1년에 최대 얼마만큼 공제를 해주는지를 말해주는 건데요. 연금저축펀드에는 연 600만원, IRP 계좌에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세액이 공제되는 공제 납입 한도는 최대 900만원이고 아래 가로로 600만원이 되어 있죠. 이게 IRP 계좌와 연금저축을 합쳐서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지만 연금저축으로만 하면 600만원만 공제가 된다는 뜻인데요.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전체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니까 IRP 계좌에 900만원을 납입하고 연금저축펀드에 900만원을 납입했다면 900만원까지만 세액 공제가 되고요. IRP 계좌에만 1,800만원을 전부 납입해도 9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데요. 그런데 연금저축펀드에만 1,800만원을 모두 넣게 된다면 세액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에 연금 계좌에 넣는 돈이 600만원 이하라면 본인한테 맞는 연금 계좌를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고, 600만원이 넘는다면 되도록 IRP 계좌 납입을 해서 세액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다는 건데요. 이 소득세는 얼마만큼 공제를 해주냐면, 근로소득 기준으로 4,500만원을 초과하면
13.2%만큼 공제를 해주고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만큼 공제해주는데요. 만약에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분이라면 종합소득세 기준으로는 5,5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공제액이 최대 1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연금 계좌의 최대 강점이 바로 이 세액 공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ISA 계좌 만기 시점에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전환이 가능한데 300만원 한도로 10%까지 세액 공제 한도가 추가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 다음으로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 계좌의 장점으로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근로소득세가 일부 공제된다는 점이 있고 과세 이연이 된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큰 강점을 가집니다.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가 된 다음 나중에 환급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IRP 계좌와 같은 연금 계좌는 배당소득과 매매 차익 모두 원천 징수가 되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데요. 이게 왜 좋냐면 시드가 빠르게 불어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일반 계좌와 IRP 계좌로 각각 펀드에 1억씩 투자를 해서 둘 다 100%의 수익이 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IRP 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로 15.4%를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총 투자금은 1억 8,460만원이 되겠죠. 반면에 IRP 계좌는 과세 이연 혜택을 받기 때문에 2억 원을 그대로 투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다음 투자에서도 100%의 수익이 난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1억 8,460만원의 수익이 나지만 IRP 계좌에서는 2억의 수익이 나겠죠. 세금으로 냈던 1,540만원만큼의 차이가 생긴다는 건데요. 물론 이건 극단적으로 예시를 든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지수가 연평균 10% 상승한 걸 감안한다면 배당소득세 15.4%는 결국 연 1.54%의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당장은 크진 않지만 1.54%는 복리로 계산하면 10년이면 16.51%, 20년이면 35.75%, 30년이면 58.17%의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여기서 과세 이연을 적용한다면 각각 2.54%, 5.5%, 8.96%를 세금으로 내야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10년 투자 시에 14%, 20년이면 30%, 30년이면 거의 50%의 추가 수익이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만큼 과세이연이 장투에는 엄청나게 좋은 투자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세이연 또한 연금계좌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소득세가 낮다는 것도 큰 장점인데요. 일반적인 배당소득세는 15%지만 연금계좌의 경우 나이대별로 3%에서 5% 수준으로 소득세가 엄청나게 낮습니다. 같은 세율을 적용해도 30년을 투자한다면 과세이연 때문에 50%의 추가 수익이 가능한데 여기서 소득세가 15.4%가 아니라 3.3%라고 한다면 훨씬 더 큰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만 본다면 IRP 계좌가 엄청나게 좋은 계좌 같은데요. 이번엔 단점 또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연금 계좌는 주식에 직접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개별주가 아니라 ETF나 펀드를 통해서만 매수할 수 있다는 뜻이죠. 내가 엄청나게 좋은 주식을 찾더라도 그 주식이 포함된 ETF를 사거나 다른 계좌로 매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 인출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최소 수령 시기가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하게 된다면 타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인 15.4%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 5년 이상 투자를 해야 하고 수령 기간이 길다는 점, 수령을 하려면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수령해야 한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관련 계좌는 장기 투자와 소득 공제 부분에서 큰 강점을 가지는 대신 자본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란 직장인이 국내 ETF를 장기 투자하기에 좋은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계좌별로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세금과 계좌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지수 ETF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를 매수하거나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매매 차익을 보면 국내 ETF는 배당소득세로 적용이 되고 해외 ETF는 양도소득세로 적용이 되죠. 그런데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매도 시점까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여기서 증여를 통해서 절세를 한다면 사실상 양도소득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국내 ETF로 매수하게 되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걸 줄이려면 ISA 계좌나 IRP 계좌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ISA나 IRP 계좌는 납입 한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좌들은 일반 계좌를 사용했을 때보다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있을 때만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해외 직접 투자를 해도 매매 차익에서 내는 세금이 둘 다 사실상 없다고 한다면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배당소득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지수 ETF인 VOO나 배당 ETF인 SCHD, 슈드의 배당률이 각각
7.8%, 3.3%인데 여기서 배당소득세를 적용한다면 각각 0.27%와 0.5%입니다. 물론 이 수익률도 소중하긴 하지만 지난 ETF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외형 국내 ETF의 경우 실제 수수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한다면 ISA와 IRP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 미국 지수 ETF를 사고 싶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계좌로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국내 주식을 보면 국내 주식은 IRP와 같은 연금 계좌로는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ISA와 일반 계좌로만 투자가 가능한데요.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배당소득세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배당률이 높은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ISA 계좌를 사용하고 그게 아니라면 일반 계좌를 통해 직접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주식형 ETF를 보면 이것도 주식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는데요. 여기서 국내 주식과의 차이라고 한다면 IRP 계좌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납입 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고배당 ETF에 한해서 매수하는 게 좋은데요. IRP 계좌가 소득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IRP 계좌에 먼저 납입을 하고 그 다음에 ISA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걸 표로 나타내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연금 형식을 추구하시는 분과 배당 형식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투자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 형식으로 10년, 20년에 걸쳐서 돈을 수령해도 괜찮으신 분들은 세액 공제가 되는 900만원만큼 IRP 계좌로 ETF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되도록이면 국내 주식형 ETF이고 고배당인 ETF가 좋습니다. 미국 지수 ETF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계좌로 투자하는 게 오히려 세금이 더 적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투자 지식이 없으시다면 굳이 다른 국내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미국 지수 ETF를 매수하는 게 더 좋습니다. 소득세 공제가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9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배당 종목이라면 ISA나 IRP 계좌를 사용하시고 배당률이 높지 않은 종목이라면 일반 계좌로 직접 투자하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의 장점은 첫째로 소득세가 상당 부분 감세된다는 점과 연금 방식 수령을 통해서 노후 대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대신 자금이 오랫동안 묶여버리기 때문에 자금 활용성이 떨어지고 투자처가 한정되어 있어서 주식 직접 투자와 같은 방법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방법은 투자에 지식이 없고 투자할 시간도 없지만 안정적인 노후를 원하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배당 추구형 방식이 있는데요. 이 방식은 IRP 계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배당 주식이나 ETF 같은 경우에는 ISA 계좌를 활용해서 만기 시점이나 배당을 포함한 수익금이 200만원이 될 때마다 계좌를 갱신하면서 나머지 자금은 모두 일반 계좌로 직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자본 활용성이 높다는 점과 모든 투자처에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 대신 IRP 계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 부분에서 절세가 안 되고 투자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공부를 통해서 높은 수익률과 배당을 노리는 가치 투자자에게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을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연금으로 수익금을 받게 되면 자본 활용이 쉽지가 않고 이 방식이 상황에 따른 투자 계획을 만들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건 저의 성향과 상황에 맞기 때문이고 다른 분들의 경우 상황에 맞춰서 IRP 계좌를 사용하는 투자 계획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영상은 모두 끝이 났네요. 영상을 보시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부터는 투자 지식과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멤버를 모집합니다. 부자 프로젝트는 노후 걱정 없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투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제가 직접 1대1로 간단한 교육을 해드린 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응원과 소통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투자 커뮤니티에 참여하셔서 좀 더 쉽게 목표 금액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책에 들어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전자책을 받아보셔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배우실 분들이나 다른 궁금하신 것들도 댓글에 있는 링크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